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다짐하는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이 함께 논의하자는 겁니다. 대북 정책의 청사진으론 포용적이고 안정적이고 또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제안한 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당사자들의 직접적 논의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한국 전쟁과 정전체제에 관여한 남북, 미중을 중심으로 남북, 북미, 미중 등 양자 대화부터 3자, 4자의 다자 테이블까지 폭넓게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대다 보면 북핵 중단의 해법도 함께 도출될 수 있을 거란 전략적 기대도 엿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 실천 방안으로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며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란 3대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기를 바랍니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관련해선 한일 협력의 성과가 이어지려면 양국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고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온전히 쓰이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81번째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거나 태극기를 만들어 보면서 지금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광복절 시민들 모습은 정지연 기자가 담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광복절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가족들이 눈에 띕니다. 독립운동 유적 탐방에 나선 이들은 태극기 문양 바람개비를 가방에 꽂고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탑골공원과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태화관터 등 서울 도심 속 항일 유적지를 돌아보며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계기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거를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우고자. 역사도 궁금한 것도 있고 새로 알고 싶은 것들이 생겨서 위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아이들은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승동교회 앞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도 외쳐보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3.1 독립선언 유적지라는 표석이 있는 태화관터에서 기미 독립선언문도 따라 써보는 체험도 즐겼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선 색을 입힌 나뭇가지 조각들로 태극기를 만드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독립의 상징인 태극기 문양과 건공감리도 만들었습니다. 태극기 만들었어요. 재밌어요. 우리 집에 달아요. 서울 보신각에선 81주년 기념 광복절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9명의 독립운동가 후손 등은 모두 33차례 종을 울린 뒤 다 함께 만세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시민들은 오늘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SBS 정지연입니다.
일본의 패전일이기도 한 오늘 다카이치 정부는 우경화 행보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표현은 빠졌고 자민당 핵심 간부들은 단체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첫 패전일 추도사에서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戦後我が国は一貫して平和を重んじる国家として歩みを進め 지난해 이시바 전임 총리가 반성과 함께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부전의 맹세를 13년 만에 되살렸지만 시계를 다시 거꾸로 돌린 겁니다. 역대 총리가 사용했던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겠다란 표현도 주체가 불분명한 반복시키지 않겠다로 바꿨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진 않았지만 전몰자 추도식 참석 직전 수백 미터 떨어진 신사를 향해 허리를 숙이고 2번 박수를 치는 요배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중국 등의 반발을 고려해 총리가 되기 전까지 매년 해온 참배를 안 하면서 보수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현직 방위상으로는 2년 만에 야스쿠니를 찾았고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은 이례적으로 단체 참배에 나섰습니다. 교도통신은 향후 다카이치가 참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야스쿠니 신사 측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과 함께 징용된 한국인 2만 1,181명까지 일방적으로 합사시켰습니다. 4대에 걸쳐 합사 철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족들은 지난 9일 도쿄에서 거리 행진을 하며 일본 정부의 우경화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운 생명을 전쟁으로 해서 우리같이 이렇게 전쟁 피해자를 만들려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참배를 비판하면서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 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조치해 고이즈미 방위상의 신사 참배에 항의했고 추조 가주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도 외교부로 조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중국 상하이와 충칭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남아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 같은 곳으로 한 해 35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들 못지않게 활발한 독립운동이 전개됐던 수도 베이징엔 제대로 된 기념관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흔적들을 한상우 특파원이 찾아봤습니다. 판다와 각종 희귀동물이 많아 늘 붐비는 베이징 동물원. 이곳에는 창관루라는 근대식 건물을 중심으로 3패자 화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 말기 광서제와 서태후의 휴식처인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1921년 4월 17일부터 2달 넘게 신채호와 신숙, 이회영, 박용만 등이 만든 군사통일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독립군 조직 통합을 논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군사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군사통일을 회의를 했다는 곳이기 때문에 국경의 독립운동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성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런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안내는 찾을 수 없고 사적 표시조차 없습니다. 자금성 근처 중국 전통골목 후통에 들어서자 빨간 대문집이 눈에 띕니다. 항일 저항시인 이육사가 순국한 일본 헌병대 감옥이 있던 곳입니다. 이육사는 1943년 한국에서 체포돼 이곳으로 압송된 뒤 옥사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주택으로 바뀌었는데 근처 어디에도 이육사에 대한 설명은 없고 취재진이나 방문객의 접근도 어렵습니다. 1920년 8월 안창호, 여운형, 황진남 선생 등이 미국 의회 사찰단을 만나 독립을 호소했던 육국호텔. 신채호 선생이 살았던 집 등 중국 베이징에는 독립운동 사적이 26곳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 독립 노선을 추구했던 임시정부와 궤를 달리했던 탓에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외된 독립운동 사적을 보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또 다른 상징이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바로 태극기입니다. 1882년을 시작으로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태극기 가운데 3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직 국보로 지정된 태극기는 없는데 첫 국보 승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에는 격동의 근대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고종의 외교 고문이었던 오웬 데니가 간직했던 태극기는 현존하는 태극기 중에 가장 오래됐습니다. 데니의 미국 귀국이 1891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과는 다른 태극 문양과 푸른색의 사괴 등으로 초기 국기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조국 독립을 완성하자는 내용의 글귀를 쓰고 서명한 태극기는 광복에 대한 염원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1941년 3월 16일이라고 돼 있어서 광복 이전 태극기 가운데 유일하게 제작 시기가 명확합니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부속 건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굴단 안쪽 벽체에 감춰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사용되던 일장기 위에 먹으로 덧칠해 만든 것이어서 의미가 더합니다. 그 일제의 제국주의 상징인 일장기를 뭉개고 그 위에 태극과 사계를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그런 정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살아있는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소중한 유물입니다. 국보 승격은 보물로 지정돼 있는 문화유산 가운데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국보 태극기가 탄생할 수 있을지 국가유산청은 연말까지 검토를 마칠 계획입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남부지방에 얼마 만에 비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고통받고 있는 남부지방에 비다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다는 겁니다. 호우 대비도 잘하셔야겠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남서풍을 타고 습한 공기가 몰려오면서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부천에는 시간당 56mm의 장대비가 쏟아졌고 차량들은 거센 물살을 가르며 도로를 조심스레 빠져나갑니다. 반면 가뭄 해갈이 시급한 영남권에는 오늘 오후 6시까지도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낮 동안 논밭에 물을 뿌려가며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레이더를 보면 현재는 남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제주와 전남, 경남 일부 지역에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돌핀의 잔해인 수증기들이 저기압을 만든 건데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저기압은 점차 북동진하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겠습니다. 저기압이 가장 접근하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강한 남서풍을 불어넣으며 비구름을 발달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층 제트 영향을 강하게 받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가뭄이 극심한 경남 내륙에 최대 150mm, 경북에 120, 전남 내륙에 1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저기압이 북상하며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20에서 60mm, 충청권에는 최대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저기압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낮부터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한반도의 수증기량이 많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국지적인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갑자기 경질됐습니다. 당장 대미 통상협상뿐 아니라 다른 통상 현안들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심호섭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영시를 기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이례적인 조치지만 대통령실도 산업부도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됐습니다. 이후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해왔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와 같은 민감한 통상 현안도 맡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관세 합의를 한 그것을 이제 충실히 이행하는 게 양국의
지금 무역 투자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는 양측의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공석으로 인해 대미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의 강제노동 제품 사용에 따른 관세 12.5%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 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우리 정부는 두 관세를 합쳐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임명권자의 인사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질 이유와 관련해 관가에서는 한미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 전 본부장 측은 허위 주장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 분할 소송이 또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겁니다. 최 회장 측은 고심 끝에 결정했다면서 마감 시한 직전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6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조정기일에 나오면서 다툼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고 최 회장은 재상고 시한인 어젯밤 자정을 앞두고 재상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은 재상고 기한인 어제 자정 1분 전에 배포됐는데 대리인단이 당직실을 통해 직접 상고장을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데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선 원심 결론이 확정되면 내일부터 하루에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을 걸로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이후 노 관장 측에 재산분할금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 측의 경우 재상고 기한은 지났지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한 만큼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안에는 부대 상고가 가능한데 대법원이 기존 원심 결정을 뒤집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서강대에서 개인정보 18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유출 대상엔 서강대를 졸업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보도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강대가 유출됐다고 밝힌 개인정보는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의 통합 계정정보 18만 건입니다. 유출된 정보엔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출 대상에는 70학번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11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강대 측은 사흘 뒤인 어제 비인가 외부 IP에 의한 공격 정황을 인지하고 IP 차단, 망 분리 등 긴급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번호나 여권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은 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강대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근본적인 재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를 맞아 차량이 몰린 고속도로엔 다중추돌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 나들목 근처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앞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엔 대구 군위군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차량 9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나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처리로 한 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표가 모레 선출됩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 순회 경선 결과가 조금 전 나왔는데요.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현장에 고정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고 기자, 그간 초박빙 승부가 이어져 왔는데 오늘은 표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전남 광주와 전북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13만 9천여 표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7만 9천여 표로 2위, 송영길 후보는 2만 3천여 표로 3위로 집계됐습니다. 이 직전까지 1위 김민석 후보가 2위 정청래 후보를 3천여 표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오늘 호남 순회 경선 결과 누적 득표 차이는 6만 3천여 표로 크게 늘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 52.21%, 정 후보 38.14%, 그 차이도 14%포인트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 경남 득표에만 주는 5% 가중치는 적용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김 후보의 호남 압승은 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호남 반도체 기지 추진에 대한 기대감과 이재명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까운지에 대한 호남 당심의 판단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합동연설에서 송 후보는 자신이 호남 출신임을 부각했고 김 후보는 5.18 폄훼 토론회를 열었다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약속했습니다. 호남 사이도 좋지만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남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강력한 개혁당 대표 정청래와 함께해 주십시오. 네, 이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오늘 권리당원 투표의 누적 결과를 보면 박선원, 최민희, 서미화, 김용, 한민수 후보가 순서대로 누적 1위부터 5위까지를 기록해 현재까진 당선권에 든 상태입니다. 친명 3명, 친청 2명 구도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과 경기에 순회 경선을 치른 뒤 모레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익산에서 SBS 고정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선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집회 현장을 찾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은 당협위원장과 당원들 수천 명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내에선 줄 세우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오늘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정의용 사무총장, 박대출, 이인선, 김민전 의원 등 소속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고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당원 참석자는 3천 명이라고 국민의힘 측은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곧 출범할 선관위 특검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곧 특검이 임명되게 됩니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집회에 당내 2인자인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대부분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는 당내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대여 투쟁력이 떨어지는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당 안팎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일부 당협위원회가 당원들을 집회에 사실상 동원했다며 줄 세우기라거나 대표의 권한을 이용한 사당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의 공식 행사도 아닌 외부 집회에 조직적인 동원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참석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참정권 훼손을 목놓아 외쳐온 2030 세대들과 연대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가운데 여야 동수로 구성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어제 특검 후보로 검찰 출신인 이태한, 이혁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그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까지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지난해부터 강릉 앞바다에서 목격돼 온 남방 큰 돌고래 안모기가 전문가들이 힘을 합친 끝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안모기는 원래 서식지도 아닌 곳에서 상처를 입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SBS 동물농장 제작진이 긴박했던 구조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강릉항에서 모습이 발견된 야생 돌고래 한 마리. 안모기입니다. 여기 있다. 와, 배 뒤집었다. 항구안까지 들어오고 사람을 피하지 않는 이 돌고래에 친숙해진 사람들은 강릉항에 옛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안모기는 제주, 연안 등 따뜻한 바다에서만 관찰되는 남방 큰 돌고래였습니다. 정말 저도 뭐 동해에서 고래 조사를 많이 했지만 너무 미스테리해요. 왜 이렇게 얘가 여기 됐는지. 게다가 돌고래는 보통 무리지어 생활하는데 안모기는 홀로, 그것도 원래 서식지가 아닌 동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모기를 무리에서 벗어나 사람과 가까워진 돌고래, 솔리터리 소셜블 돌핀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안모기가 사람과 선박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낮다 보니 특히 선박의 프로펠러 주변에 지나치게 접근했고 옆구리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선박과 사람도 동시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선박에 추돌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금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결국 해양수산부와 전문가들은 지난달 15일 강릉항 통제구역에서 안모기를 포획했습니다. 이후 무진동 운송 차량에 태워 330km에 달하는 장거리 이송 끝에 울산의 전용 치료 수조로 무사히 옮겼습니다. 현재 안모기는 안정된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자연으로 방류될 예정입니다. 긴박했던 안모기 구조작전의 전 과정은 내일 오전에 방송되는 SBS 동물농장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SBS 송유준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수도권에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며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부천에 시간당 5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제주 남서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까지 비가 시작됐고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내일 새벽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양을 확인해 보시면 중부지방은 20에서 최대 80mm, 남부지방은 50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집중될 텐데요. 그중 강한 남풍이 유입되는 지리산 부근과 경남 서부 남해안으론 최대 2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강약을 반복하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 그중 남해안은 시간당 70m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가운 단비이지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28도로 오늘보단 낮겠지만 습도가 더해지며 다소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이번 비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지만 월요일 오후에도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복절에 전해드린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이현영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현장 영상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